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오늘 이런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관한 어제 발표에 이어서 연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번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으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법이 지금 큰 문제예요. 영세 상공인들 생업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위안부 태스크포스 팀 논란, 또 아랍에미리트 의혹 국정조사 논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토론하겠고요.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그 6번째 순서, 현대자동차의 결함을 공익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지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네.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예.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 실세 개입설,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예.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예.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주장이요.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예.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그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헌법상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워낙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죠.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 신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문제입니까? 법이 본래는 이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그리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예. 통공법이라는 건데, 이 두 법이, 두 법을 합치면서 예. 문제가 사실 발생했어요. 예. 이게 보통 합치면서 그 생활용품의 특성이나 유통업체들의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름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실행하기 불가능한 규제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규제요? 이게 이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예. 일반 티셔츠 하나를 생산할 때도 원단별로, 색깔별로, 모델별로 모두 따로따로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하.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동대문 시장 한번 가보시죠. 이 동대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의류 상품 보면 대부분이 다 품종 소량 생산이고 제품 주기 자체 되게 짧습니다. 그때그때 계속 나와줘야 되고. 근데 그렇죠. 그 하나하나를 다 인증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비용도 비용이고 실제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런 이제 생활용품, 안전위해가 좀 낮은 생활용품까지 이것을 전기용품 수준까지 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죠. 사업을 하기가. 티셔츠에 무슨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게 보면 티셔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염색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별로 보면 원단에 따라서 예. 이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이 피부의 접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검사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성들을 다 세밀하게 다 확인하지 못하고 사실 법이 합쳐졌습니다. 예. 근데 뭐 원단만 그냥 검사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같은 모양의 티셔츠라도 색깔이 다르면 그것도 또 검사 받게 하고. 왜냐하면 염색이 달라지니까. 하하, 예. 예. 왜 근데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습기 살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제품 안전에 관련한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예. 이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유사했던 전기용품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하고 예. 일반 생활용품까지 포함되어 있던 이 품공법을 합체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용품 수준으로 해버렸다?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못했고 업체들 역시도 심각하게 고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서 안전이 강조된 상황에서 정부 말만 듣고 사실은 그 당시 19대 국회에서도 별 의심 없이 이 법이 통과돼 버린 거죠. 네. 그 당시 이 법 만들 때 담당 부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과까지 했다면서요? 와서 사과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한국 자유한국당 의원이신데 지금 법사위원이세요. 예. 예, 법사위에서 이 법을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나서 법사위에 넘어갔는데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본인이 이제 신상 발언하시면서 자기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다 이 법을 총괄하던. 예. 그러면서 사과를 하셨던 걸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정부도 문제지만 당시 꼼꼼히 안 챙긴 여야 의원도 다 책임이 있는 거군요. 예, 어찌 보면 그 책임은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개정하자는 겁니까? 개정안 자체는 전부 얘기들이 좀 어려운데 현행 전환법 대상 제품은 모두 사전 인증 받아야만 유통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증 비용, 인증 기간, 납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유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크게 이상이 없을 만한 제품들,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제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법상에는 안전 인증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준의 안전 인증 부분이 있고요. 중간 정도 수준의 안전 확인이 있고 마지막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있는데 이것을 안전 기준 준수 부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일상적인 생활용품은 이런 안전 기준만 준수하면은 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 같은 경우도 그 업체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 조항이나 의무 조항을 부과하면서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 위험성 없는 제품은 사전 인증 안 받아도 되게끔 그런 거죠. 이제 사전에 제시되는 안전 기준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본인들이 안전 기준 준수를 하면은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처벌하고. 처벌하고요. 네.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별로
견해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도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본회의 부의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본회의 처리가 안 되면 기존의 그 법이 그냥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되면 이게 이제 이 법에 보면은 처벌 규정이 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한 제일 강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돼 있는데,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우리 범법자 만들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알려졌고 그래서 올 1년 동안 법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하면서 이제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올 12월 31일부로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예. 개정안 통과를 못 시키더라도 또 1년 유예라도 해놔야 될 텐데 그것도 아무튼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또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럴 바에는 그냥 개정안 통과가 낫겠네요. 낫죠. 자유한국당도 반대 아니라고 그러셨죠? 예, 자유한국당도 이 법에 반대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될까요? 하다못해 그래서 저희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우리 위원장이신 장병현 위원장이 원포인트 국회라고 해서 이거라도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국민의당 의원이신데.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31개 법안 정도 있을 겁니다. 법사위 통과된 게. 예. 그것하고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통과돼가지고 의결됐던 이 인사 안건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다 여야 합의로 올리는 거거든요. 본회의부인데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국회 운영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이것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분리를 안 해주시네요. 만약 처리 못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 국회 차원에서 이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 보호할 장치도 없죠? 장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만약 지금 현재 1월 9일까지 임시국회 일단 열려 있습니다. 며칠 여유가 좀 있긴 한데 만약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법이 안 되면은 단속을 보류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단속 보류는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우선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든 것부터가 문제인데 빨리 그 결자 해지 차원에서 풀어야죠. 네, 빨리 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모를 잡을겠다고 민생을 볼모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를 연이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과거 기억해 보시면요.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 때 12월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 통과되면서 법안도 수백 개 확 통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일사천리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짚었지만은 법정 시한은 이틀인가 넘겼는데 나름대로 무난하게 됐는데 나머지 법안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쟁점 법안, 말하자면 여야 의견 대립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야가 다 합의한 법안들. 맞습니다. 무쟁점 법안. 그게 이제 32개 법안이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것도 청문회하고 야당도 이 사람들은 괜찮다. 청문 보고서 다 채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의된 건데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상한 일인데요. 이게 싸우는데 왜 싸우냐 이러는 격인데 개헌 특위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개헌 특위가 연말로 활동 시한이 끝나는데 이걸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거.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연장에 동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구를 민주당은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한다. 개헌특위 연장 안에 이거 넣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2월까지라는 말 넣지 말고 조속히 마련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2월까지와 조속히라는 그 글자 차이.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자유한국당도 원래는 그랬는데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거예요. 하자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 이후로. 그럼 자유한국당을 빼고 하면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도 정족수가 되면은 본회의 소집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건 국민의당이 반대예요. 국민의당이 그건 또 왜 반대해요?
일단 뭐 한나라당 패싱을 하는 게 옳지 않다. 한국당 패싱. 예, 자유한국당 예. 110여 석이나 되는데 여당이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라는 것이고 이 좀 속내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패싱하고 민생법안 감사원장 대법관 인사를 처리하자는 것은 내년에 있을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할 우려가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지금 법안 처리하고 별개로 만약에 자유한국당 전체가 당론으로 반대하면 개헌은 안 됩니다. 안 되죠. 100석이 넘으니까. 예, 과거 탄핵 투표하고 유사한 이거는 형국이거든요. 구조가. 예. 자유한국당도 다 끌어들이든지 쪼개내든지 그래야 개헌이 가능한 거거든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몰아 버리면은 당론으로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개헌은 지금부터 물 건너간다 이런 거죠. 그 개헌 투기랑 별개로 합의된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자. 이게 또 안 됩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못 받으는데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개헌 특위조차도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가고 반대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렛대는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한 법안 처리를 동참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버틸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개헌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강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해줘도 된다는 거죠. 어찌 됐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상 내일 하루지 않습니까? 주말이니까. 본회의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당은 어쨌든 의원들한테 외유 나가지 마라, 지방에 멀리 가지 마라, 서울 주변에 다 있더라 대기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열릴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쟁점 법안은 통과시킬 거라고 봐요. 예, 그러기를 기대해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식은요? 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마비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가 당장 사흘 뒤 마감된다는 소식에 접속자들이 폭주한 건데요. 올해부터 간호조무사들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소식을 협회 측이 어제서야 공지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 간호조무사협회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만약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72만 명에 달하는데요. 만약 제때 신고를 못하면 재신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버 폭주로 접속조차 안 되자 만약 신고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까지 공지나 문자 한 통 없고 인터넷은 마비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면서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협회 측은 자격 신고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참. 다음 소식은요? 네,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암울한 한국 노동 시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을 발표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뒤에서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는 2015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가장 짧은 독일보다 무려 770시간이나 길었습니다. 1692시간인 OECD 평균보다는 연간 379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은 후진국이나 다름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탓이 큰데요. 문제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고용률 또한 66.1%로 OECD 평균 67%보다 낮았고요. 또 기업 이익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 역시 평균보다 1.1%가량 낮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새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사자키 청취자분들은 지금 당장 내년 달력을 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법정 공휴 일수가 69일이나 되는 겁니다. 예.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다 공휴일이자 또 징검다리 휴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연차만 잘 활용해도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만큼 휴가 계획을 미리 짜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긴 연휴가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1월 1일 신정이 월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휴일이 이어지고요. 또 설과 추석 연휴는 각각 2월 15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9월 22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여서 앞뒤로 연차를 내면 닷새에서 최장 90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또 3.1절과 석가탄신일, 한글날도 징검다리 휴일이고요. 또 6월에는 현충일과 또 13일 지방선거일이 힘든 한 주의 가운데인 수요일에 자리 잡아서 조금 수월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이 직접 토론하는 정치 토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상이지만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예,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제 소개할 때 우리 백 의원님처럼 제 지역구 소개할 거 그랬어요. 매번 저는 당을 빼먹었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어디예요? 서울 강북구 을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 좋네요, 시작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그 위안부 태스크포스 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백승주 의원, 태스크포스 팀 활동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태스크포스의 활동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요? 그 양이 31쪽이나 되거든요. 예. 그 오태규 전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9명이 무려 한 5달, 6달 정도 해서 5달 정도 해서 검토한 건데 31쪽이나 되는 보고서인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하비스가 잘한 거 못한 것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가 요약한 거 보면 잘못한 것만 발표를 한 거예요. 잘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보고서 내용이 일부입니다.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3번을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93년에 고노 담화보다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본의 총리의 사과도 명확히 개선되었다. 우리 국민의 성의는 안 찹니다만 개선되었고 그 금전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일본은 뒤에 배상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하지만 그런 긍정적으로를 했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걸 최종적인 해결로 본 것은 좀 아쉽다. 불가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혼유사항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공개된 입장하고 비공개된 입장이 차이가 좀 있다.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 문제로 관해서 일본 비판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쉽다. 그리고 제일 아쉽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정부가 말한 것은 외교부가 주도하지 않고 그 청와대와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랬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 앞에 잘한 건 싹 빼놓고 그 소통 부족 이것을 많이 해서 무슨 박근혜 정부가 큰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균형감 있게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은 이것을 균형 있게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지금 백승주 의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지역구 차이는 서울 강북구와 경북 청도 정도인데요. 구미. 의견 차이는 구미 정도의 차이인데 의견 차이는 일본하고 한국 거리만큼이나 더 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총리 사과가 좀 더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실만 보더라도 조금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 직후에 그 일본의 외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 뜻을 그냥 대신 전한 게
전부예요. 이런 거를 좀 더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거를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랑 거리가 멀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시는데 정작 피해자인 당사자 아무런 소통도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구하지 않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했다고 하시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주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합의에서 특히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인 게 문제인 거죠.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 이면 합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창피할 정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까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부가 마치 주도를 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지시하에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에 국정원의 그 국정원장이 직접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급하게 쫓겨서 이렇게 허겁지겁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불합리하고 창피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잘했다, 이 부분은 못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기조차도 알겠어요. 밖으로 그 두 분의 어쨌든 그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청취자들한테 제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평가 내용이 아니고요. 데스크포스트의 평가다. 30쪽에 해당되는 그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30쪽 내용인데 그 참여한 분들이 한겨레 신문 전 논설위원장 실장이 대표고 선미라 인권재단 이사장님, 조세영 종서대 같은 경우 이 9분이 보고서 내용에 제가 이야기한 전달하듯이 청취자들 전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되었고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지막 그 문장이 어떤 얘기 들었냐면 외교라는 것이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이 있는 만큼 애초에 세웠던 목표와 기준 검토 과정에 제기되었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한계도 명시해놨어요. 그 30쪽의 보고서를 제가 내용을 추가해서 전달 안 된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왕 말씀하신 김에 백성주 의원 지금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 쪽으로 가는 듯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까지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는 1~2mm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 대통령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정부가 유의할 점은 우리가 또 살펴볼 점은 이것을 무효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에서도 아직은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 문서 성격도 그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합의하고 양국의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 대신이 추인한 거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다. 국회 비준으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 아베 총리는 당시 이 문서를 만들 당시의 총리고 우리 대통령은 거기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아베 총리가 있을 때는 이게 재검토하기가 외교적으로 엄청난 한일 간의 그 마찰을 감내해야 재협상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 문서 성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이 합의 자체가 그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으면 문서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말씀이네요. 곽영진 의원 여기는 별로 견해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백승주 의원님 의견에 환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그렇게 발표한 것 자체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악수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이렇게 그냥 비난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백승주 의원님처럼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향과 조치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 끝에 그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까지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남은 건 그 정부 간에 국가 간의 이런 합의 과정이라는 게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논의를 할 건지 재협상을 할 건지 또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원칙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서 여야 나뉘어서 싸울 게 아니라 예.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보다 당당하고 보다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서 알겠습니다. 한일 간에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두 분 의원의 견해상에서는 뭐 재검토 그리고 재협상 또 일본에 대한 계속된 사과와 배상 요구 가능하다. 여기에는 목소리가 일치하는데 다만 외교 현실상 지난번 합의에 대해서 좀 잘한 건 잘한 대로 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균형 있게 보자는 의견과 온통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그 견해 차이는 좀 거기서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이 정도 토론하고 또 하나가 조금만 더 말씀하세요. 예, 그러세요. 백성주 의원. 예, 이 문제를 아주 보고서를 진짜 균형 있게 해석을 하고 네.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전 정부의 직전 정부를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한일 관계에 우리 대외 정책에 도움되는 방향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임 정부 공격이 아니라 한일 관계 미래를 향해 사용하자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또 박용진 의원 뭐 별 견해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하자고 하셨네요.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의원? 국회의원들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은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이 돼 있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요. 예. 첫째는 이 방문 목적과 관련해서 계속 공식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예. 우리 대중동 외교 특히 아랍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위기가 초래했다는 의심, 의혹이 많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국회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그 진실을 있는 대로 밝히는 거,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의혹이 있으니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하자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기보다는 이제 정쟁할 그 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야당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계속 그 뭐 내용이 왜 갔다 왔는지 해명 내용이 바뀐다고들 주장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의 공격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물어보는 질문자가 달라지니까 대답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자 하는 건지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국정조사는 이것저것 다 하는 국정조사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정쟁만 하다 끝나요. 국민들이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정부가 어떤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카더라 얘기 말고요. 예. 카더라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이런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백승주 의원, 의혹에 분명한 근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의혹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 있죠. 이게 그 이전 정부의 정치 보복 차원에서 위기가 초래됐느냐는 의혹부터 또 이것이 우리의 대원전 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느냐. 예. 또 절친교에 들어갔던 군사 협력에 대한 약속을 하려는 이행을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느냐. 예.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그 직접 참가한 수행 인원들의 어떤 직접 증언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우리 정부가 잘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 치겠어요.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또 못했던 걸 고쳐야 되는 거고 또 국회라는 게 원래 정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여당이 우리 보고 정쟁하는데 국회에 정쟁이 있는 게 국회죠. 그래서 정쟁을 두려워해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 그건 국회의 기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박용진 의원 말씀하세요. 대한민국 국회 관련 운영법에 어디 정쟁이 되어 있어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고요. 시비를 가려야죠. 시비를 가리려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를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외 특사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것저것의 의혹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도 분명치 않고 자료도 없이 그냥 카더라라고 하는 의혹 제기만 하신 건데 정치보복 프레임
원전 문제의 이상 징후, 군사협력과 관련된 문제, 수행단 등의 문제, 이런 등등등의 문제를 이것저것을 늘어놓고 그거를 시비를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궁금해하고 자유한국당이 의심을 갖는 걸 해결해 주는 게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과 어느 의원들이 그거에 동조를 하고 함께 해주겠어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만 궁금해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미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도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하자는 거지 자유한국당만의 관심사항이나 자유한국당만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알겠어요.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곧 내실 계획인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그 원내 대책단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뭐 자세히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만약 정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여간 이것저것 국정조사는 안 된다. 카더라를 기반한 국정조사는 무섭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요구해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4분의 1 이상 소명받아서 요구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여당은? 아니, 그건 또 어째 그 절차를 따라서 합니다. 4분의 1 요구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받아들여가는 게 아니니까요. 예. 국정조사에 대한 또 의결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짜로 추진될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이동식 크레인이 전복돼서 도로에 버스를 덮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소리를 들어보시죠.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나 봤더니 저 크레인이 절반 정도가 부서져갖고 차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격자 정황에 가면은 중상자는 서 있었던 분들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1명에 중상 1명, 경상 14명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지금 떠있는 타워 크레인만 한 5,500여 대가 된다는 건데 이대로 이렇게 뒀다가는 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건 내용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오늘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이 대형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져서 시내버스를 덮쳐서 승객 1명이 숨지고 총 15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네.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어서 치료 중이고 나머지 14명은 다행히도 비교적 경상에 그쳤다고 하고요. 이 사고 현장에서는 화장품 회사 건물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크레인이 70톤이 전격하 중인데 5톤 굴착기를 들어 올려서 건물 5층 옥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굴착기도 도로 중앙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타워 크레인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 고정식 크레인 이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번 사고는 이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어떤 차량 형태로 된 크레인인데 뭐 카고 크레인이라고 하고도 여러 이름으로 좀 불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유압식 동력인 것 같고요.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은 트럭이 크레인을 받치는 형태로 돼 있고 이 트럭 양쪽에 이 아웃트리거라고 부르는 일종의 지지대를 설치해서 무게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70톤짜리 크레인인데 5톤 굴착기를 들어 올리다가 무게를 못 이겼다. 이건 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죠? 경찰은 이동식 크레인 기사 그리고 공사 현장 관리자, 버스 기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고요. 또 국가수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연식이 오래된 노후 크레인을 공사에 투입하는 등의 어떤 과실 혐의점이 나오면 관련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입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은 이동식 크레인에 달린 이 안전장치인 이 지지대를 집안이 탄탄하지 않은 건축물 철거 폐기물 위에 설치한 게 사고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균형이 무너져서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집안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다음 뉴스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적부심이 신청해서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오늘 새벽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네, 그렇습니다. 애초 영장 실질 심사 때 검찰 주장을 우병우 전 수석이 쭉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법 지식을 활용해서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구속적부심 소명 절차가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데 이건 이제 4시간이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이 석방은 쉽지 않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가 좀 힘을 받겠네요. 검찰은 내일 우병우 전 수석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의 대질 신문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데 추명호 전 국장이 다른 사람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걸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추명호 전 국장은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어떤 불법 사찰 내용 등을 보고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조윤선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은 금품의 뇌물성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 조윤선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약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돈은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니라 추명호 전 국장 소속인 국정원 제8국의 특활비였다고 하고요. 또 조윤선 전 수석은 전경련에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들에게 총 35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또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지금 고심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또 특활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가 결국 쉽지 않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요. 자유한국당이 야심차게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을 추진했던 홍정욱 전 의원이 결국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오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공직은 가장 영예로운 봉사이지만 역량과 지혜가 모자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로써 부산시장, 경남지사에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주요 외부 인사 영입이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여서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전략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그냥 이름만 거론했던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크죠.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도 무슨 이름이 거론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름이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인데요. 과거에 임창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들이 출마했던 걸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예. 그런데 최준경 전 장관이 출전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다라고들 하는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최준경 전 장관은 현직에 있을 때 별명이 최틀러이기도 했는데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강만수 전 장관하고 함께 고환율 정책을 주도한 인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뭔가 이게 개혁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꾸 이명박 정권을 떠올리게 해서 좋을 것은 없고 차라리 남경필지사 복당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는 나온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MBC의 보도는 지난 11일에 이례적 중동 특사 파견 MB 비리 관련 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는 거하고 네. 26일에 MB 다스 미국 법인 왔었다 퇴임 후 방문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 비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26일자 기사의 경우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받은 내용만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어떤 출입문을 합성해서 그 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보도 내용에 이제 2014년 9월 달에 다스 현지 법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 갔다. 그렇죠. 예. 이게 언론중재위 제소라는 것은 또 나름 강수인데 그만큼 좀 위기감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오늘 밤 MBC가 블랙리스트 촛불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도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모로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정부가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 시중은행 관계자들하고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어서 정부 대책과 후속 조치들을 전달했는데요. 핵심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계좌에서 명의가 다른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확인된 동일 계좌만의 거래만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청소년과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자금 세탁 및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점검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중요한 대목이 이를 통해서 가상통화의 거래에 과세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또 정부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정부는 오늘 시중은행의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도입 때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은행들의 시스템은 내년 1월 중에 완료될 전망인데 이 시스템이 완료되더라도 이 가상통화 거래가 좀 활발히 되겠느냐 복구가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명 거래는 안 되고 실명 거래만 가능하게 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로 뭐 효력이 있을까요? 이 당장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예측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규제가 이제 실질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가상화폐 가격이 좀 급락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급락했다가 복구되는 이런 수준으로 갈 것인데 이 정부 대책이 나온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다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좀 실효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정부의 대책이 뭐 가상화폐의 어떤 거래를 막는다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당장 투자 심리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가 결국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도 정부 규제의 영향력을 좀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끼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결국 여러 어려움으로 폐쇄되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르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자기들끼리는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특히 규제 자체도 어려운 거군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사법시험 준비생 모 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5대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5대4면은 아슬아슬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 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요. 소수 의견인 4인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또 계층 간의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위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작년 9월에 동일 사건의 합헌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되는데요. 지금은 뭐 이 합헌 결정의 사유까지 밝히지는 않았는데 당시 9월 달의 경우에는 로스쿨 도입의 어떤 정책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법조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발하는 사람들 있겠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의 엄청난 문제를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시 존치였는데 이번 판결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또 사시 부활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 조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을 바꾸면 다시 사시가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현재 로스쿨 제도 분명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여러모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시 부활이 반드시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자 간의 주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좀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간에 좀 합의해야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위헌이라고 본 4인의 재판관이 경제력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다는 걸 원인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로스쿨의 저소득층 특례 입학을 좀 대폭 늘리는 이런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그 6번째 시간인데요. 현대자동차 결함을 공익 제보했던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을 초대했습니다. 현대차 12개 차종의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국토부에 공익 제보해서 이 가운데 8건의 리콜 조치가 취해졌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 연말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올해의 의인상 또 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하는 투명사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현대차에 몇 년 다니셨어요? 제가 퇴직할 때가 26년 근무했습니다. 예.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거예요? 예, 처음 입사는 연구소로 입사했고요.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생산 공장의 엔진 품질 관리 부문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엔진 품질 관리 부분? 예. 네. 그리고 품질 보증 부문, 품질 본부에서 한 7년 정도 네, 그렇게 네. 근무했고요. 마지막에는 구매본부 1년. 그래서 뭐 좀 엔진 관련해서는 그러네요. 전 부문을 거의 전 부문을 다 섭렵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신 게 언제입니까? 예, 제가 뭐 26년 동안 여러 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면서 품질 보정 뭐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2015년 2월경에 제가 품질 전략팀으로 회사 요청에 의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 품질 전략팀이 하는 역할이
관청의 그 자동차 제작 결함, 뭐 흔히 말하는 리콜 같은 것을 신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뭐 거기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파워트레인 담당하면서 관청에 신고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제작 결함을 좀 법규대로 자동차 관리법대로 신고를 안 하고 좀 무상수리라든지 보증기간 연장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네네.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것이지 일 자체가 불법인 것은 제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리콜을 해야 할 사안인데 리콜 관공서에다가 그걸 담당하시는 거 업무 하려고 하면 그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군요.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고하는 사람은 또 담당이 따로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파워트레인 쪽에 문제를 조사해서 리콜 여부를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몇 개는 리콜을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해도 묵살당하고 뭐 그런 좀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딱 가서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신 거네요. 예, 그런 거죠. 저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많이 싸우셨겠네요. 그 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팀 가기 전에는 그 팀에서 그런 정도로 그 불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셨고 사실은 짐작까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가서 딱 보고 가서 보니까 너무 그 거의 관행이다시피 거의 뭐 국내 같은 기준으로는 90% 이상을 신고를 안 하고 그 보통 그 무상수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문제 있으면 차를 고치는 주는데 그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을 제가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서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리콜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제가 한 6개월 근무하면서 뭐 이런 일 자체가 저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적성에도 안 맞고 이제 불법적인 일은 더 이상 제 양심상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어불성설입니다. 전부 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매일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제가 나서서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실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다른 팀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감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감사원이 있듯이 있죠. 감사실이 그런 어떤 내부 비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감사실이 찾아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져간 증빙 자료도 다 뭐 챙기고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어떤 그런 제보가 필요한데 내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왜 부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부서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구매본부의 협력업체 분별 강화팀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 감사실에서 답변이 당신은 새로 옮긴 팀에서 열심히 일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안에서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이거 외부에 알려야 할까 말을까 고민 많이 하셨죠. 고민 많이 했죠. 제가 뭐 거의 1년 동안 거의 새벽 2시 정도 되면은 잠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 1년 동안 제가 혼자서 고민했죠. 이걸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동료들이 전부 다 그 자동차 직원들이었고
제가 의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 1년 동안 그렇게 새벽 2시마다 잠 깨면서 고심하다가 그래 결심했다. 어떤 계기로 결심하시게 됐어요? 제가 뭐 긴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해야 될 이유를 갖다 고민해 봤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디 보면은 희생이 따르는 일인데 제 스스로를 설득을 시켜야 이게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네. 제가 결국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5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상당히 고시급의 월급을 받았는데 네. 그 월급을 회사에서 뭐 경리 쪽에서 줬지만은 그 돈이 결국에는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위험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마저도 그냥 눈 감아버리면은 제가 정말 그 영원히 네.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좀 후회하는 정도로 눈만 감으면 되지만은 제가 저도 20, 3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인데 네, 네. 그 시점쯤 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제가 회상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를 사실은 설득을 시킨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제보를 하셨고 사회가 떠들썩해졌고 결국 이제 밝혀진 게 현대차는 이미 그 결함을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엔진에 대해서 리콜을 자발적으로 미국에서는 다 했던 사안을 한국에서는 안 했다.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관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리콜이라는 게 뭐 엄청 좀 복잡합니다. 뭐 사안도 많고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도 사실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셰타 엔진이 네. 지금 문제가 되어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엔진이 깨지고 뭐 화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예로 들면은 미국에 판매됐던 차량이 셰타2 엔진 GDI 타입이라고 227만 대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예. 그중에 15년 9월 달에 리콜을 1차 했습니다. 네. 1차 하면서 47만 대를 했습니다. 예. YF 소나타 47만 대만 했고 전체 대상 차종이 6개 차종이었거든요. 예. 나머지 180만 대는 안 했어요. 뭐 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다음에 클레임이 거의 비슷했는데 그 신고 제보 건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네. 뭐 그런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회사에서 일단 47만 대만 1차로 신고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량 리콜한 건 아니다. 47만 대만 부분적으로 했다. 예. 근데 그러면서 현대차 측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리콜을. 국내도 똑같은 문제 있었죠. 네. 똑같은 차종이었고 똑같은 엔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만 문제된다. 그런데 그렇게 이유를 둘러댔었죠. 덮어버리려고.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저도 제보를 작년 8월 9일 날 미국에 했었고요. 미국에다 해줬죠. 예. 그리고 10월 1일 날 국토부에 또 국건 포함해서 32건을 제보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미온적인 제대로 되지도 않은 리콜도 7건밖에 아닌데 그럼 나머지 32건 가운데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2건이 조사 중이고요. 2건. 그다음에 9건은 무상수리 권고라고 해서 뭐 제작사에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안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또 나머지는? 나머지 2건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건은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 뭐 그런 타이틀로 해서 앞으로 계속 발생 추이를 지켜보겠다. 아직 안 끝났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에서 해고당하셨잖아요. 예. 1차 해고를 제가 16년 11월 2일자에 공익신고하고 나서 1개월 후에 바로 해고됐습니다. 그때 해고 사유가 뭐였죠? 보안규정 위반이었죠. 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월 13일 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네. 불이익 조치한 자에 대해서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요. 한 2개월 정도 뭐 제가 소견서 그다음에 뭐 회사 측의 답변서를 종합 검토해서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직 결정, 해고 무효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복직시켰나요? 4월 20날 그러니까 3월 13일 날 결정이 나고 한 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복직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냈군요. 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소송하면서 우리는 복직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뭐 그렇게 소송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속사정은 뭐 찍은했고 그 이후에 5월 16일자로 사실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속사정을 100% 다 말씀드리기가 좀 제약이 있는 것은 좀. 제가 그냥 추정컨대 아이고 행정소송 또 몇 년 걸릴지 모르고 이러느니 이제 끝내자 이런 생각 하신 거군요. 예, 그게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이후에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네, 네. 도대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 보호법에서 어떻게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복직을 안 시켜주면은 회사에서 2년 동안에 분할해서 8천만 원만 주면 이행 강제금만 납부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 소송을 거쳐가지고 뭐 소송에서 이기면은 제가 복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몇 년이 걸릴지 알겠습니다. 알기 힘든 당장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남은 건 의인상 2개뿐이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예, 11일 날이죠. 뭐 김현정 뉴스쇼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명함을 받아서 보니까 명함 오른편 위에 청렴세상 이렇게 탁 써놓으셨고 청렴 세상 그리고 밑에 청렴 강사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만드는 명함입니다. 청렴 강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따셨어요? 예, 땄으니까 제가 명함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네. 청렴한 세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그럼 이제 청렴 강사 자격증 따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 강사 자격 인정을 해줍니다. 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등록 그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강사로서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인력 풀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각급 학교라든지 강공서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올 때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청렴 강사로 활동하시고 한국자동차 결함조사연구소를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 계획이 그러시네.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정말 좋은 기업 되려면 좋은 응답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거 빨리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느꼈고요. 우리 국민들은 김광호 씨한테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17년의 사람들,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 함께 만났습니다.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 때 뭐 12월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 통과되면서 법안도 수백 개 확 통과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일사천리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짚었지만은 법정 시한은 이틀인가 넘겼는데 뭐 나름대로 무난하게 됐는데 나머지 법안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쟁점 법안, 말하자면 여야 의견 대립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야가 다 합의한 법안들. 맞습니다. 무쟁점 법안. 예, 그게 이제 32개 법안이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것도 청문회하고 야당도 이 사람들은 괜찮다. 청문 보고서 다 채택한 그러니까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의된 건데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상한 일인데요. 이제 싸우는데 왜 싸우냐 이러는 격인데 개헌 특위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개헌 특위가 연말로 활동 시한이 끝나는데 이걸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거.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연장에 동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구를 민주당은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한다. 개헌 특위 연장 안에 이거 넣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2월까지라는 말 넣지 말고 조속히 마련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2월까지와 조속히라는 그 글자 차이.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자유한국당도 원래는 그랬는데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거예요. 하자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홍길표 대표 이후로. 그럼 자유한국당을 빼고 하면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도 정족수가 되면은 본회의 소집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건 국민의당이 반대예요. 국민의당이 그건 또 왜 반대예요? 일단 뭐 한나라당 패싱을 하는 게 옳지 않다. 한국당 패싱. 자유한국당 110여 석이나 되는데 여당이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라는 것이고 이 좀 속내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패싱하고 민생법안 감사원장 대법관 인사를 처리하자는 것은 내년에 있을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할 우려가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개헌 논의를 꼬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법안 처리하고 별개로 만약에 자유한국당 전체가 당론으로 반대하면 개헌은 안 됩니다. 안 되죠. 100석이 넘으니까. 과거 탄핵 투표하고 유사한 이거는 형국이거든요. 구조가. 자유한국당도 다 끌어들이든지 쪼개내든지 그래야 개헌이 가능한 거거든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몰아 버리면은 당론으로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개헌은 지금부터 물 건너간다 이런 거죠. 그 개헌 투기랑 별개로 합의된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자 이게 또 안 됩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못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개헌 특위조차도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가고 반대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렛대는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한 법안 처리를 동참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버틸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개헌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강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해줘도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상 내일 하루지 않습니까? 주말이니까. 본회의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당은 어쨌든 의원들한테 외유 나가지 마라, 지방에 멀리 가지 마라, 서울 주변에 다 있더라 대기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열릴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쟁점 법안은 통과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기를 기대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워낙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죠.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 신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문제입니까? 법이 본래는 이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통공법이라는 건데 이 두 법이
두 법을 합치면서 예. 문제가 사실 발생했어요. 예. 이게 보통 합치면서 그 생활용품의 특성이나 유통업체들의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실행하기 불가능한 규제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규제요? 이게 이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네. 일반 티셔츠 하나를 생산할 때도 원단별로, 색깔별로, 모델별로 모두 따로따로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하.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동대문 시장 한번 가보시죠. 이 동대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의류 상품 보면 대부분이 다 품종 소량 생산이고 제품 주기 자체 되게 짧습니다. 그때그때 계속 나와줘야 되고. 근데 그렇죠. 그 하나하나를 다 인증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비용도 비용이고 실제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러한 이제 생활용품, 안전위해도 좀 낮은 생활용품까지 이것을 전기용품 수준까지 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죠. 사업을 하기가. 티셔츠에 무슨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게 보면 티셔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염색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별로 보면 원단에 따라서. 예. 이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이 피부의 접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검사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특성들을 다 세밀하게 다 확인하지 못하고 사실 법이 합쳐졌습니다. 예. 근데 원단만 그냥 검사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같은 모양의 티셔츠라도 색깔이 다르면 그것도 또 검사받게 하고. 왜냐하면 염색이 달라지니까. 하하, 예. 예. 왜 근데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습기 살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제품 안전에 관련한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예. 이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유사했던 전기용품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하고 예. 일반 생활용품까지 포함되어 있던 이 품공법을 합체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용품 수준으로 해버렸다?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못했고 업체들 역시도 심각하게 고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서 안전이 강조된 상황에서 정부 말만 듣고 사실은 그 당시 19대 국회에서도 별 의심 없이 이 법이 통과돼 버린 거죠. 네. 그 당시 이 법 만들 때 담당 부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과까지 했다면서요? 와서 사과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신데 지금 법사위원이세요. 예. 예, 법사위에서 이 법을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나서 법사위에 넘어갔는데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본인이 이제 신상 발언하시면서 자기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다 이 법을 총괄하던. 예. 그러면서 사과를 하셨던 걸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정부도 문제지만 당시 꼼꼼히 안 챙긴 여야 의원도 다 책임이 있는 거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오늘 이런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관한 어제 발표에 이어서 연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번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으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환법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법이 지금 큰 문제예요. 영세 상공인들 생업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위안부 태스크포스 팀 논란, 또 아랍에미리트 의혹 국정조사 논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토론하겠고요. 연말특집 2017년의 사람들 그 6번째 순서, 현대자동차의 결함을 공익 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지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역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실세 개입설,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예.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주장이요. 이제 예.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예.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그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헌법상 어찌 보면 그 책임은 뭐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개정하자는 겁니까? 개정안 자체는 전부 얘기들이 좀 어려운데, 현행 전환법 대상 제품은 모두 사전 인증 받아야만 유통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증 비용, 인증 기간, 납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유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크게 이상이 없을 만한 제품들,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제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 법상에는 안전 인증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준의 안전 인증 부분이 있고요. 중간 정도 수준의 안전 확인이 있고 마지막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있는데 이것을 안전 기준 준수 부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일상적인 생활용품은 이런 안전 기준만 준수하면은 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 같은 경우도 그 업체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 조항이나 의무 조항을 부과하면서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 위험성 없는 제품은 사전 인증 안 받아도 되게끔 그런 거죠. 이제 사전에 제시되는 안전 기준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본인들이 안전 기준 준수를 하면은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처벌하고. 처벌하고요. 네.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별로 견해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도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본회의 부의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본회의 처리가 안 되면 기존의 그 법이 그냥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되면 이게 이제 이 법에 보면은 처벌 규정이 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한 제일 강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우리 범법자 만들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알려졌고 그래서 올 1년 동안 이것을 법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하면서 이제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 12월 31일부로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못 시키더라도 또 1년 유예라도 해놔야 될 텐데 그것도 아무튼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개정안 통과가 낫겠네요. 낫죠. 자유한국당도 반대 아니라고 그러셨죠? 자유한국당도 이 법에 반대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될까요? 하다못해 그래서 저희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우리 위원장이신 장병환 위원장이 원포인트 국회라고 해서 이거라도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민의당 의원이신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31개 법안 정도 있을 겁니다. 법사위 통과된 게. 그것하고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통과돼가지고 이 의결됐던 이 인사 안건들도 있어요. 맞아요. 다 여야 합의로 올리는 거거든요. 본회의부인데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국회 운영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이것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분리를 안 해주시네요. 만약 처리 못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 국회 차원에서 이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 보호할 장치도 없죠? 장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만약 지금 현재 1월 9일까지 임시국회가 일단 열려 있습니다. 며칠 여유가 좀 있긴 한데 만약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법이 안 되면은 단속을 보류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단속 보류는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우선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든 것부터가 문제인데 빨리 그 결자 해지 차원에서 풀어야죠. 빨리 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모를 잡을겠다고 했지 민생을 볼모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를 연이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과거 기억해 보시면